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1부 황서연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분업과 동맹, 그리고 제국의 시스템을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샵 8338로 방문한이라고 보내주시면 새벽을 여는 편지 VOD 무료 체험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중국 투자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수개월째 드리고 있는데요. 그 생각에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 트럼프하고 달리 좀 조직적으로 중국을 옥죄고 있죠. 우선 반도체 공급 라인의 재편성이 그렇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뭐 휴대폰, 여하의 가전제품 거의 대부분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부품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고작 15%에 불과한데요. 나머지 85% 반도체를 조달할 수 없다면 이 중국 산업 전반에 상당한 퇴보가 불가피하겠죠.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화웨이 실적을 보면 무려 16.9%나 감소했어요. 작년 9월 이후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도체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스마트폰, 노트북, PC, 통신, 장비, 서버 대부분 제품의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최근에는 가장 큰 클러스터를 가진 자동차 산업에도 새로운 타격을 주려는 듯한데요. 이 전기차를 만들려면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그중에서 육불화 인산 리튬 같은 소재는 배터리 3대 소재인 전해질을 만드는 재료예요.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이 지난 2019년도 말 대비 130%나 상승한 톤당 20만 위안을 기록했는데요. 올 22분기까지는 30만 위안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마저도 중국에서 조달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주로 생산하는 곳이 다름 아닌 지금 중국과 계속 대립하고 있는 호주 그리고 칠레거든요. 최근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곧 중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에서도 리튬을 생산하기는 합니다. 점토 광물로부터 리튬을 얻고 있지만 이게 좀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호주의 리튬이온 방식 대비 가격이 높아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깟 전기차 안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시작부터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전기차 쪽에 매달렸어요. 아무래도 누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내연기관의 후발주자로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전기차에서 승부를 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 자동차 제조업 협회에 따르면 1분기 전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5%나 증가한 51만 5천 대를 기록했을 정도로 이 중국 내에서 전기차의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에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죠.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억누른다면 중국에서는 자동차 연관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에 대해서도 반격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이번 G7 플러스 회의에서는 기존의 G7에 더해서 인도, 한국, 호주가 초청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EU와 인도가 주축이 돼서 1대1로에 대항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안이 발표될 예정이랍니다. 물론 법적인 안전장치, 채무구조 등에서 이 중국이 기존에 제시했던 것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조건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중국의 1대1로에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가 모두 138개국인데요. 이 중 상당 부분은 이탈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호주는 이탈하겠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고요. 상당한 자본이 투입 중입니다. 이 1대1로 사업에서 뭔가 이가 빠진다면,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중국은 예상치 못한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1대1로 자동차 클러스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드러난 세 가지의 공격 루트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중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전임자 트럼프에 비해 조 바이든은 중국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좀 가혹해 보여요. 하지만 중국을 제재하지 않을 경우 세계 질서는 더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미국의 국가 전략 시스템을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7번째 앞부분 로마의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구상의 제국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제국을 유지한 나라는 로마입니다. 광개토 대왕도 징기스칸도 정복자로서 엄청난 능력을 과시했지만 제국의 영광은 그들의 사후에 큰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국가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죠. 가장 최근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서 지구를 지배했던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대에 와서 영국은 수많은 식민지를 독립시켰는데 그 영국이란 나라가 정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많은 나라를 독립시켰을까요? 영국은 그들이 정복한 주둔국에서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는 치명적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 나라들은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영국의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갔죠. 오죽하면 영국의 여인들이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도 이 주둔지에서 죽어나가는 영국인들의 머릿수를 채울 수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을 정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저항이 세계 각지에서 끊이지 않았죠. 결국은 영국은 제국을 포기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을 독립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그런 점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습니다.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파리 강화회에서 제창했던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라도 자기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은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는 정말 누구도 직접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제국 로마의 시스템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로마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 영생의 시스템은 일단 전쟁에서 이기고 항복을 받게 되면 그 나라의 왕을 그대로 거기에 둡니다. 바꾸지 않아요. 혹은 친로마 성향의 인물을 내세워서 정복지를 대리 통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 사람이니까 저항운동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죠.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튼튼한 결속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자발적 충성심이 필요한데요. 로마 제국은 자발적 충성심의 대가로서 명예로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설령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로마의 군대에 복무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로마 시민 자격이 부여됐는데요. 물론 군 복무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되고 제대한 이후에도 예비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군에 들어가면 적어도 40대 중후반이 돼야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단지 군 생활만 가지고도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이 나왔고 또 제대한 이후에는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사회 보장 제도가 담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기회의 균등, 이게 바로 로마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입증할 수는 없지만 어느 기록에 따르면 septimius severus라는 이 황제는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다고 전해져요. 여러 고증학적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이분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일부 학계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북아프리카에는 유럽으로부터 이주한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흑인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그가 바로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된 이른바 형제국 출신이라도 자격만 갖추면 황제의 자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열린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특성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로마에 충성하는 군인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요. 전투하다 보면 질 수 있잖아요. 심지어 군대가 전멸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보충될 수 있었어요. 로마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기회의 균등이라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전쟁의 천재 한니발 장군 아시죠? 그는 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로마군을 거의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어지간한 나라였다면 이 정도 전투에서 졌다면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불멸의 시스템이 곧장 작동을 해서 로마 병력을 거짓말처럼 더 크게 살아나게 했죠.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은 쓰라린 1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는 최고의 싸움꾼이었지만 아쉽게도 전멸돼서 되살아날 수 있는 이 불멸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패배는 결국 그를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게 됐죠. 자,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도 아주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거의 포악한 정복자와는 다르게 혈맹이라는 이름으로 형제국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는 형제국을 도와서 그 나라를 아주 강건하고 부강한 달러 시장으로 부활시키죠. 핵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의 친미 성향의 자민당을 만든 것도 미국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일본을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경제 대국으로 이끈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구소련의 패망 이후 굶어 죽어가는 중국을 G2라고 하는 강대국으로 만든 것도, 또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도 결국 미국의 엘리트들이 만든 결과물이었죠. 달러만을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국제 결제 시장에서 기꺼이 사용해주는 이른바 달러 동맹을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동맹국들의 발전은 필수적이었거든요. 기축통화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통화가 바로 기축통화예요. 내 동맹들을 도와서 그들의 GDP가 확대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달러 지배력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곧 윈윈의 시스템, 로마의 시스템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국제 공급망을 들 수 있습니다. 달러 시장의 구성원들 중에서 누군가는 도태된다면 그만큼 달러 시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균형과 협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모든 나라에서 소위 돈 되는 첨단 산업 하나에 다 매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그러면 수급의 불균형이 생기겠죠. 효율 면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제 공급망이라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력으로 키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는 세계 유통 백신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반도체가 강점이고요.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만들고 네덜란드에서는 노광 장비를 잘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효율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동맹 안에서는 누구나 번영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안전합니다. 물론 동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데요. 바로 달러에 대한 로얄티입니다. 이 달러의 반역을 꾀한다면 설령 미국이 세운 시장이라도 파괴될 수밖에 없었죠. 이란이 그랬지 않습니까? 팔레비 구간까지는 미국의 초특급 우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석유 시장을 만들고 달러 필요 없다, 리알이나 그 외 다른 화폐도 받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문제를 만든 것이었고요. 베네수엘라도 사우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석유 자원을 깔고 앉아 있었지만 함부로 달러 패권에 도전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보면 그 외 대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한 편이었지만 이 오로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받고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시스템에는, 소위 로마의 시스템에는 처음부터 파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왜 파괴하겠습니까? 파괴하는 순간 달러의 단일 시장은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시진핑 이전까지의 중국은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시진핑에 와서는 우선 분업의 원칙부터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제조 2025를 통해서 반도체 자금률을 85%까지 끌어올리려고 시도했고 또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침탈해서 마구잡이로 세력을 넘기려 했어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기업에 속합니다. 대기업 같은 중국이 골목 상권까지 침탈하겠다고 한다면 소기업 같은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구글 등이 중국 땅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그동안 중국은 비슷한 업체를 계속 만들어 키웠죠. 중국은 자체적으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업종을 독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분업을 거부하고 대부분 산업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좀 침범했다고 해서 이미 죽을 죄를 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탐욕을 단죄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달러에 대한 도전이었죠. 디지털 위안을 만들어서 달러의 영역까지 넘어서려던 시도는 그야말로 영린을 건드리게 된 것이고 결국 미국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 약점은 있어요. 구소련이나 이란은 석유 판매가 전체 재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약점이었죠. 이들은 모두 동맹 국가들의 봉쇄 정책에 의해서 경제 체제가 단숨에 붕괴된 적이 있어요. 베네수엘라, 리비아, 이라크 거의 비슷한 전철을 밟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달라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중국이 마음 놓고 미국에 저항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중국이 달러 시장에서 이탈된다면 달러의 시장 점유율은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기축통화는 유로화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이 잘 알고 있었죠. 함부로 중국을 내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중국이 계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 코로나19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준은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의 명분을 갖추었고 미국 정부 역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재정 투자를 할 수 있었죠.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달러 시장으로부터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9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투자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단일 시장으로서의 미국 경제를 크게 부풀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없이도 세계 GDP 대비 달러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이 직접 나와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패권 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한 해외 결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대놓고 협박하던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도 오로지 국내용, 그것도 소액 결제로만 허가할 것이다라면서 이 감히 달러 시장에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밝혔어요. 왕이나 양제치를 시키지 않고 이 자존심이 강한 중국의 절대 지존 시진핑이 직접 패권 추구의 포기를 선언했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바짝 엎드린 겁니다. 하지만 단지 시진핑의 한마디로 이미 활시위를 떠나 중국의 심장을 향하던 화살이 멈출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파괴는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시장을 축소시킨다는 치명적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작은 기대를 갖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중을 낮추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 포트폴리오의 3%만 보유 중인데요. 다음 장면을 보아가며 비중 확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생각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8일 방송 기억하시죠? 앞으로 건설주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EU와 인도가 주관하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가 다시 시작된다면 역시 해외 비중이 높은 건설주 혹은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국제적인 분업과 동맹 짚어봤고요. 이에 따른 중국 비중 조정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샵 8338로 방문환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새벽을 여는 편지 VOD 7일 무료 체험권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